스튜어드십 코드라든가 예. 혹은 가버넌스 코드 음. 이런 걸 제정해가지고 똑같아요. 이거를 따르지 않겠다면은 왜 따르지 않는지, 왜 따르지 못하는지를 설명하라. 설명하라. 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스튜디오십 코드는 한국에도 이미 도입했어요.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나갔어요. 네. 너는 지져라. 우리는 우리 길 간다. 아, 이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옥 같은 분들을 모시고 주옥 같은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간이죠. 도기 인사이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오랜만에 일본에서 방금 오셨습니다. 우리 와사다 대학교 국제학술원에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박상준 교수님을 모시고 현재 지금 세계적으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는 나라인 일본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상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하고 지금 기후만 비슷해지는 게 아니라 경제 상황도 상당히 비슷해져가고 주식 상황도 상당히 비슷해져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제사회에서 지금 일본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정말 중요하고 특별히 한국에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인데 일단 먼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 쌀값이 난리가 났다면서요. 지금 네. 한국 쌀 뭐 수출하면 바로바로 동난다 뭐 이런 소리 있던데. 네네. 네. 상황이 어떻습니까? 요즘은 좀 진정이 됐고요. 한때는 굉장히 비싸서 정부에서 비축한 쌀을 다 내놨었고요.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처음에 일본 생활 시작한 곳이 니가타라는 곳인데 거기가 그 쌀로 굉장히 유명해요. 일본에서 가장 쌀이 비싸다고 그랬었는데 5kg에 한 5,000엔 정도 했거든요. 5kg 5,000엔 정도. 굉장히 비싼 거였는데 근데 저희는 니가타 살면서도 거기 쌀이 너무 비싸서 오히려 거기에서 다른 지역에서 온 쌀을 먹었었어요. 네. 5kg에 한 2,000엔 정도. 네. 5kg 한 2,000엔 정도에 먹었었는데 일본이 워낙에 인플레이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도쿄에 와서도 5kg에 한 2,000엔, 쌀값은 5kg에 한 2,000엔 정도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슈퍼를 갔더니 그 아주 뭐 좋은 지역에서 난 유명한 쌀이 아니라 평범한 쌀이 5kg에 5,000엔을 하는 거예요. 네.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네, 그런데 그게 정부미를 많이 풀고 하면서 좀 진정이 되긴 했습니다. 아직도 과거보단 높긴 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다른 거에 비해서 한국 사람도 쌀 좋아하긴 합니다만 제 느낌에는 일본 사람들의 쌀 사랑이 훨씬 더 큰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불만이 많았는데 하지만 사실 쌀만 그렇다면은 그걸로 뭐 그렇게까지 사실 일본에서도 쌀이 주식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국처럼 식생활이 많이 서구화되면서 예전만큼은 그렇진 않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오랫동안 그 인플레이션이 없던 나라였잖아요. 사람들이 20년 넘게 뭐 물가가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뭐 마이너스가 되거나 오른다 하더라도 뭐 1% 아래 네. 그렇게 오르다 보니까 물가가 오른다는 걸 잊어버린 상태에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지난 3년간 물가가 계속 올랐는데 일본이 사실은 오히려 반대로 디플레이션으로 고통을 받았으니까 일본의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2%로 안정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없는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게 목표인 거였죠. 원래는 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근데 최근에는 이제 드디어 2%를 넘었으니까 어쨌든 정책 목표를 달성하긴 한 것이지만은 하지만 2%에서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얘가 뭐 3%도 가고 이렇게 되니까요. 굉장히 거기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사람들은 원래 나라에서 2%는 돼야 된다. 2%는 돼야 된다 하니까 그런 거겠다 생각했는데 드디어 인플레이션을 몇 년에 걸쳐 겪은 거예요. 네. 그럼 1년에 2%, 3%만 올라도 네. 그게 3년만 돼도 금방 뭐 10% 가까이 되잖아요. 복리로 가잖아요. 또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쌀값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슈퍼를 가면은 굉장히 놀라요. 모든 게 과일값이 오랫동안 이 과일값이 안 변하니까 그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수박 같으면은 얼마, 뭐 복숭아 같으면 얼마. 이게 내 머릿속에 있는데 그게 올해 들어와서 뭐 다 깨지는 거예요. 네. 내가 모르던 가격표가 거기에 적혀 있고 다 높으니까 내 월급은 안 올랐는데 이거 뭐야 이런 생각 들죠. 진짜요. 월급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니클로 유니클로, 이런 네. 데는 뭐 막 40%씩 임금을 올려줬다는 뉴스가 나오는 거
봐서는 임금을 많이 올린 것 같기는 한데 분위기 보니까 또 일본 현지 기업들은 별로 그런 것 같지 못하고 네. 중소기업은 그런 것 같지 못한데요. 네. 임금이 오른 거는 사실이에요. 물가도 올랐지만 임금도 오른 것도 사실인데 일본이 일본에서 20년 가까이 거의 뭐 인플레이션이 별로 없었다 하는 게 우리한테는 너무 이상한 그 일이잖아요. 또 반대로 한국은 지난 20년간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겪었고요. 이게 또 일본의 젊은 세대한테는 또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서로 조금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분만 얘기하면은 조금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약간 첨언을 하자면은 일본 경제가 우선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현재? 일본 경제가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은 그런데 이제 이게 임금 문제로 가면은 일본에서 임금이 가장 높았던 것이 1997년이었습니다. 네. 평균 임금이. 네. 그런데 2023년까지도 그 97년의 임금 기록을 깨지 못한 거예요. 네. 제가 2024년 데이터는 그 평균 임금 그 데이터는 좀 늦게 나오거든요. 네. 2024년은 아직 확인 못했는데 그러니까 97년에서 2023년만 하더라도 네. 뭐 20년이 훨씬 넘는 25년 넘는 세월이잖아요. 그 세월 동안 임금이 올라지 못했는데 이제 지난 10년 정도 일본 기업들이 실적을 굉장히 많이 회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력이 됐기 때문에 고용도 굉장히 좋고 오히려 지금은 이제 구인난이 됐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도 임금을 열심히 올려서 저도 뉴스를 계속해서 들었거든요. 뭐 유니클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는 뭐 얼마를 올렸다, 어디에서는 얼마를 올렸다. 그런데 그게 우선은 대기업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기업은 심지어 대기업들의 모임인 경단련에서조차 몇 년 연속 계속 임금을 올리자. 올해 1월 달에도 경단련에서 그 노사 교섭 지침이란 걸 발표를 하면서 작년보다 더 열의를 가지고 임금을 올려주세요. 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그래서 경단련에 소속된 그 기업들 평균으로는 한 5% 6% 정도 올랐다고 해요. 네네네. 그런데 물가는 2% 3% 오르니까 대기업으로 한다면은 실질 임금도 오른 거는 맞아요. 네. 그런데 일본도 한국처럼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수가 중소기업이나 장영업보다는 적거든요. 네, 대기업을 네. 보통 일본에서는 30% 정도 잡고 있는데 30%의 사람은 또 그 안에서 이제 주로 이제 정규직 30%의 사람들은 실질 임금이 올랐죠. 명목 임금이 인플레이션보다도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았습니다. 네. 하지만은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명목 임금이 오르긴 올랐지만은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최근에 일본 경제가 괜찮고 고용도 상당히 괜찮고 대기업 중심으로 굉장히 임금도 많이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 3년간 일본에서 실질 임금 증가율은 마이너스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올해 이번 7월에 작년 7월과 비교했을 때 올해 7월에 실질 임금 상승률이 플러스였다. 기업이 실적이 좋으니까 여름 보너스를 많이 줬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7월에 그게 플러스였다 해가지고 그게 뉴스가 잘 될 정도로 연간으로 따지면은 2년 연속 실질 임금 증가율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게 제가 느끼는 것과 똑같죠. 슈퍼에 갔더니 과일값은 많이 올랐는데 네. 내 월급은 저만큼 오르지 않았다. 네, 이게 지금 일본의 일반적인 샐러리맨의 그 현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는 몇몇 분들이 증언하기를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한국 분들에 비해서 일본 분들이 돈을 잘 못 쓴다. 그 이유인즉슨 차감 항목도 굉장히 우리 한국보다 크다.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네, 그 세금도 한국보다 좀 높은 편이고요. 네.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아마 9%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연금 보험료율이 아마 그거를 저번에 개정을 해가지고 13% 정도로 올리는 걸로 바꿨을 거예요. 또 한국 입장에서는 많이 올린 거라고 느껴지겠지만은 사실은 일본에서는 고이즈 정권 때 2005년에 연금 개혁이 있었는데 2005년에 일본은 이미 13%였어요. 네네. 그 보험료율이. 한국에서 개혁 연금 소위 말하는 연금 개혁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올렸다는 것이 이제 와서 13%인데 일본은 2005년에 이미 13%였던 것을 이것도 부족하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출발해가지고 2017년까지 18%까지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연금을 낼 때 이제 바뀐 연금을 낸다 하더라도 13%를 내는 것이지만은 네.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18%. 그 아. 기업과 개인이 반반을 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받는 월급의 9%는 네. 연금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니까 아, 더 그럼- 많이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를 보니까 주식시장의 방점을 안 찍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드네요. 왜냐하면 연금을 운용을 잘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인구는 점점 줄고, 근데 노령 인구는 많고 연금을 받아야 될 사람은 많아서 걷긴 더 많이 걷었지만 사실은 뭐 18%를 걷었으면 추가로 더 걷기가 되게 만만치 않은 거잖아요. 네. 기업 입장에서도 너무 부담되고 개인 입장도 부담이 되니. 네. 그러면 그 방법은 뭐냐면 보존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이 연금 자산의 운용 수익률이 올라가서 그 이 정도 걷어도 리턴을 해줄 수 있는 뭐 이런 정도가 돼야 되니 그러려면 주식시장이 올라가야 되는 거네요. 주식 시장을 그래서 주가를 올리고 싶다. 네. 정부에서 주가를 뭐 우리 연금을 유지하려면은 그 주가가 반드시 올라야 돼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또 그렇게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주가가 반드시 오르는 건 또 아니죠. 네. 뭐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주가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그 기업의 현재 실적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 같은 것이니까요. 그런데 일본에서 사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은 그 가장 큰 이유를 따진다면은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최고점을 계속해서 뭐 갱신한다. 2024년 작년부터 시작해서 최고점을 갱신한다 하고 있는데 역시 그 법인 기업의 일본 법인 기업들의 영업이익도 최고를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소니라든가 히타치라든가 그런 기업들도 뭐 최고를 경신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본 기업의 그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간 것은 맞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정부는 이제 바라는 그런 거죠. 그 연금 그 운용 수익률을 높아야 되니까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좀 푸시를 한 게 있긴 있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뭐 PBR 1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내야 한다. 네네. 네, 일본에서는 이게 강제 조항은 아니에요. 강제 조항은 아니고 이걸 안 했을 경우에 어떤 뭐 페널티가 있다. 이건 없어요. 하지만은 이거를 안 하는 경우에는 이건 이제 도쿄 증권 거래소에서 이렇게 권고 사항인데 네. 이거를 안 하겠다. PBR이 1 이하인데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것을 발표 안 한다. 한다면은 왜 발표 안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라. 그렇게 네네. 하고 있는데 일본은 기업 문화, 일본 사회 문화라든가 기업 문화 특성상 남들과 다르게 어떤 그 매뉴얼이 주어졌는데 이 남들은 매뉴얼을 따라서 하고 있는데 우리만 매뉴얼을 따라서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왜 안 따라 하느냐를 익스플레인 설명을 해야 된다. 네. 하면은 굉장한 부담감을 기업가들이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기업들이 뭐 PBR 1 이하인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서 개선하겠다. 혹은 그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네. 우리 기업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네. 그 기업 보고서에 많이 발표를 하긴 했거든요. 주주가치 제고 어떤 거가 많이 발표되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근데 주주 가치 제고라는 것도 주식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을 뭐 소각을 하겠다든가 네. 보유 주식을 소각하겠다든가 이런 어떤 단기적인 단편적인 것보다는 네.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이제 사양 사업이 네. 있다면은 이거는 어떻게 여기에서 탈출할 것인지 이걸 어떻게 메가할 것인지 그리고 새롭게 지금 추구하고 있는 새로운 신산업이라든가 미래 성장 동력이 있다면은 그것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거를 밝혀달라는 거니까 네. 그렇게 금방 뭐 그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어떤 조치 같은 건 아니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기업가들한테 경영주들한테 압력이 가해지는 거잖아요. 거래소가 주축이 된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는 한국의 금융감독원에 해당하는 금융청이 또 있으니까 네네. 네 기업들이 이제 압박을 느끼긴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일본에서는 주주의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이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당신 기업은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고서에 넣어라 하는 것은 이제 그 최근 1, 2년 사이에 나온 거지만은 그 이전에 2014년, 15년 그때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라든가 예. 혹은 가버넌스 코드 이런 걸 제정해가지고 똑같아요.
이거를 따르지 않겠다면은 왜 따르지 않는지, 왜 따르지 못하는지를 설명하라. 설명하라. 네, 요 정도긴 하지만은 그래도 대부분의 일본 기업과 또 일본의 자산 운용사가 다 그 스튜어디십 코드라든가 가버넌스 코드에 가입을 하기 때문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그 자산 운용사가 예를 들어서 일본의 국민연금에서 자산을 위탁받아서 운용을 한다. 그럼 일본의 국민연금도 이제 이 스튜어디십 코드를 동의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네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한테도 이 코드에 동의를 하라 네. 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일본의 국민연금에 위탁을 받아서 자산을 운용한다. 그러면은 이 코드를 나도 그 동의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코드에 따라서 내가 삼성전자의 그 주식을 샀다. 주식에 예. 투자했다. 자산 운용사로서.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주다. 그러면 주주총회에 가서 거기서 어떤 의결 사항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의결 사항에서 나는 어떤 투표를 했는지, 네. 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 운용사로서 어떤 투표를 했는지를 밝혀야 되고, 그거를 반드시 공표를 그 해야 되고 웹사이트에 올려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유까지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안 하면 일본에서는 약간 매장당하는 분위기고 왜 그래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분위기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일단은 일본에서 가장 큰 펀드인 한국처럼 국민연금 가장 펀드잖아요. 네. 거기에서 자산을 위탁받을 수가 없는 없다. 거죠, 운영을.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다들 이 매뉴얼을 따라서 하는데 네. 나만 안 한다. 그래서 굳이 나는 왜 안 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거의 뭐 아마 자산 운용사 대부분 중에 90% 이상, 그리고 상장 기업의 거의 100%는 그 가버넌스 코드, 자산 운용사는 또 스튜어디십 코드, 네. 이걸 다 동의를 해서 지금 따르고 있을 거예요. 가버넌스 코드 같은 경우에도 그 가버넌스 코드에서도 그 기업에 대해서 가버넌스를 맡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당신들은 경영주로서 주주의 가치를 제고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지고 있다. 네, 이게 그 코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당신이 경영을 잘해가지고 그 주가를 높여야 된다. 네. 당신 기업의 실적을 높여야 된다. 이런 것이 있고 이거에 기반을 해가지고 이제 최근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회사가 뭐 PBR이 일기하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주가가 안 오른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걸 어떻게 타개를 할 것인지 그거를 기업 보고서에다가 명시하라. 네, 이렇게 그 압박은 계속 주고 있고 이런 게 기업의 실적이 나쁠 때는 다만 막 정부가 너무 막 저렇게 나서 막 간섭을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지난 10년간 일본 기업의 실적이 많이 좋아졌고요. 예. 또 일본 기업도 스튜어디십 코드나 가버넌스 코드 같은 거에 대해서 많이 그 이성적으로 동의를 하는 그 분위기가 됐어요. 예. 과거 우리가 너무 경영이 엉망이었다, 음. 혹은 자산 운영이 엉망이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기업도 안 좋아졌다라는 반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도 선제적으로 먼저 그 정부가 가버넌스 코드는 아마 2015년이었던 것 같은데 시작이 그 이전에 히타치 같은 것은 이미 가버넌스 코드에서는 또 사회이사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회이사를 뭐 전체 이사회 3분의 1 이상이 돼야 되는가 하는 여러 조항들이 있는데 이미 히타치나 그런 일본의 그 큰 대기업들은 자기네가 구조 그 개혁을 시작한 그때부터 네네. 독립이사라고 해서 사회이사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너무 내부에서만 그 네. 실권을 잡은 경영자들이 네. 그 외부의 소리를 안 듣고 자기들이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세상은 바뀌었고 시장은 바뀌었고 네. 뭐 유튜브의 시대가 되고 뭐 그 SNS의 시대가 되고 막 바뀌는데 과거 70대의 그 경영자들이 자기들이 전성기 때 80년대 막 일본이 제일 잘 나갈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했던 실패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새로운 리더들은 이제 그 외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해가지고 사회이사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를 그래서 네. 정말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이 있으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사회이사로 모시면서 히타치 같은 기업, 뭐 소니 같은 기업들이 사회이사에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고 전문가가 들어오고 그 사회이사의 그 기능이 강화되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일본 정부도 가버넌스 코드를 만들어서 이걸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일본 기업들이 그런 점에서 많이 좀 변했어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최근에 그거를 더 이제 압박을 하는 이 보고서에다가 어떻게 주가를 높일 것인지 이거를 넣으라까지 나왔는데 마지막에 나온 것은 이 보고서에 어떻게 주가를 높일 것인지 이거를 넣어라 한 거는 반발이 그때는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유니클로라든가 도요타는 설명했어요. 안 네. 넣고. 우리는 이미 충분히 그거를 의식해서 주주의 가치라는 걸 의식해가지고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보고서에 넣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일본에서는 그 정도 되는 기업들이 유니클로나 도요타, 유니클로나 도요타는 어느 정도는 정보 정책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를 내는 기업이긴 하거든요. 네. 하지만 증권거래소에서 이런 거를 권고안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설명하겠다, 나는 막 컴플라이 따르지 않겠다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정부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문화 차이가 있네요. 일본 같은 경우는 위에서 얘기를 했는데 일종의 그걸 매뉴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안 따르면 사회적으로 안 되는 분위기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걸 지속적으로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중간에 이제 스튜어디십 코드, 거버넌스 코드 등등을 통해서 계속 얘기했고 그다음 최근에는 PBR 1 이상으로 또 거래소가 또 거의 강제했고 네네. ROE도 일정 수준 네네. 이상 높여라 이렇게 강조를 맞습니다. 했고 네. 하니까 뭐 이제 불만의 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문화가 네. 시키면 해야 된다는 문화군요. 네, 일단은 그 PBR이 1 이하인 거는 굉장히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상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ROE 같은 경우에도 거래소에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외국은 그 평균 상장 기업의 평균 ROE가 어느 정도다. 네. 근데 일본은 뭐 이렇게 낮다 외국에 비해서 이런 것도 얘기하면서 일본 기업들이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상식적으로 동의 안 하기 어렵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사실. 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이니까 또 뭐 거부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매뉴얼이라는 게 네. 일본 사회의 단점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한데 약간 얘기가 달라지지만 같은 매뉴얼이라는 차원에서 그 문화 차이 말씀하셨으니까 한국이 최근에 그 산업재해가 많아서 네. 굉장히 그 우리 사회에서 이걸 좀 고쳐보자, 산업재해 줄여보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일본에 비해서 거의 그 2배 정도 산업재해가 많은데 그런 걸 이제 공부하시는 한국은 왜 이렇게 산업재해가 높을까? 그래서 법의 문제라든가 그 산업재해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이 또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일본과 좀 비교를 해보자 이렇게 했던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산업재해에 관해서 안전에 관해서도 어떤 매뉴얼이 있지만은 그 매뉴얼을 어기는 거를 그냥 업계 관행으로도 생각한다. 네. 그런데 반대로 일본에서는 그 매뉴얼이 좀 더 구체적인데도 그 매뉴얼을 지키는 게 또 업계의 관행이기 때문에 심지어 매뉴얼이 옳지 않다고 생각할지라도 매뉴얼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불만은 할진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 매뉴얼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이제 하는 거 네. 그거는 좀 더 문화적인 것 같은데 단지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매뉴얼을 만들거나 그 매뉴얼을 고칠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거쳐 가지고 천천히 해요. 네. 이게 또 일본의 문제죠. 슬로우하게. 네네. 그런데 굉장히 긴 기간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천천히 하니까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사람들이 현장에서 이 매뉴얼은 너무 터무니없어. 이런 무리한 매뉴얼은 잘 만들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 사실 그 부분에서 정말 문화 차이 정말 큰 것 같아요. 한국은 소위 말해서 융통성, 융통성이라는 단어를 놓고 보면 일본과 한국이 겉은 비슷하나 극단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점을 거기서 느낄 수 있거든요. 와사다에서 굉장히 유명한 와사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그 학생 서클에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를 섭외를 해서 네. 굉장히 그 재밌는 그 강연회를 연 거예요. 되게 특이한 강연회를 저는 모르고 있다가 막 홍보를 하더라고요. 오늘 뭐 2시에 시작하니까 지금 막 줄을 서세요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가 나 2시에 별일 없는데 이거 좀 볼까 하고 줄을 서러 갔어요. 네. 줄을 서러 갔더니 지금부터 오신 분은 여기 쓰세요 해가지고 이제 거기 섰어요. 네. 서가지고 기다렸는데 2시가 됐잖아요. 내 조금 앞에서 딱 자른 거예요. 여기까지 좌석에다 찼습니다 하고 가서 좀 서서 봐도 될 것 같고 그렇죠. 뭔가
너네가 막 홍보하다가 너네가 지금부터 오신 분은 여기 서세요 가지고 여기 섰는데 어떻게 내 몇 자리 앞에서 딱 자르고 그냥 자리 찼으니까 이제 안 됩니다. 나머지 분 가세요 하는데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보조자 연락 찾죠. 네, 보조자 연락 찾아가지고 막 계단에 막 앉게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화가 나가지고 무슨 한마디 야 나는 그냥 길 가다가 니네가 막 홍보해가지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막 사람을 돌리면 한마디 하고 싶은데 내 뒤에도 잔뜩 서 있었는데 전부 아무 말 없이 그냥 쓱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아니,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저도 오래 살면서도 그런 일을 겪으면은 정말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스튜디오십 코드는 한국에도 이미 도입했어요. 그렇군요. 네, 도입했는데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네. 너는 지져라. 우리는 우리 길 간다. 이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어떤 면에서 융통성에 의해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지켜야 될 것도 안 지키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우리는 법을 바꿔야 되는 거야. 그냥 네. 법을 지키지 않아서 처벌받을 수 있어. 뭐 이렇게 가야만 문화가 바뀌는 네, 상황으로 네. 하죠. 저희는 그래서 네. 상법 개정도 벌써 1차, 2차 했어요. 그리고 또 3차 기다리고 있어요. 네. 사실은 미국 기준으로 본다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냥 법을 바꾼 것도 아니고 네, 네. 몇 마디 얘기만으로 바꾼 거잖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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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그 문화 차이가 굉장히 크고 기업들이 느끼는 압박감이 네. 천지차이다. 우리는 그냥 무시한 거고. 뭐 그런 거 같습니다, 진짜. 네. 예. 이번에 그 시계로 총리가 네. 그만두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야 이게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경제 상황, 경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조금 황당한 부분은 시게루 총리는 아시다시피 은행원 출신이고 금리가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현실적 감각을 지닌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떠나게 됐을 때 과연 일본의 뭐 채권 상황이라든가 금리 상황들 그리고 인플레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게 조금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조금 있어요. 네. 그런데 아마 금리라든가 금융 정책에 있어서는 일본에 누가 차기 수상이 된다 하더라도 뭐 이시바 시게루 총리 이후에 누가 된다 하더라도 무리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조가 일본 내에서는 그 엔저가 이거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금리는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얘기가 있고 일본 은행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양적 완화는 끝내고 엑시트하면서 조금 긴축적으로 조금 움직이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일본 은행이 계속해서 샀던 ETF 그것도 이제 매각을 그렇죠. 한다고 얘기를 하고 하니까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네. 네. 방향성은 일단 이제 금리를 조금 인상하는 쪽으로 옮겨졌는데 일본은 워낙에 중앙은행은 어느 나라에서나 중앙은행이라는 조직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네. 보수적이기도 하지만은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일본에서는 또 어떤 외부 충격이 오면은 금리 정책도 또다시 재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네. 그 제일 큰 사건이 작년 8월 4일 폭락이죠. 네, 그러니까 네, 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아니냐 막 네, 이랬는데 네. 뭐 증거는 없었으나 네. 사실 엔캐리 청산에 대한 공포감으로 8월 4일 날에 그 충격적 하락이 있었다라고 네, 네. 지금 와서 보면 그렇게 네, 네. 되짚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충격이 있으니까 금리가 올라야 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못 오르니까 네, 네. 지금 쌀값도 난리가 났고 네, 인플레이션도 난리가 났고 네, 네. 뭐 인플레이션이 이분들은 이제 너무 낮으니까 2% 안정시키려고 한 거지 높은 걸 2%로 내리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잖아요. 네, 일본의 네. 의도는. 근데도 네. 이거 엊그저께 나온 인플레이션도 2.3가 2.7이 나오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계속 2% 이상에서 네, 고공행진하니 네. 그리고 이번에 또 금통위에서 일본 네. 금통위에서 네, 금리 인상 소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인상을 해야 되는데 억지로 버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상을 해야 된다는 전반적인 기조는 여전해요. 네.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인상을 언제 할 것인가에 있어서 지금은 이제 관망을 한다. 조금 경제 상황을 관망을 하겠다. 뭐 트럼프 샥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관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금리를 인상한다는 그 일본 은행의 기조라든가 이런 거를 누군가 정치가가 어떻게 막 확 변화시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일본의 정치가들도 엔이 너무 낮기 때문에 수입 물가를 높이고 이게 또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고
유권자죠. 소비자들, 유권자들의 삶을 좀 팍팍하게 네. 한다는 인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총재 후보가 5명인데 5명 중에서 뭐 모태키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엔저가 굉장히 문제다. 금리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는 기본적인 그 방침에는 총재가 누가 되든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올린다. 이제는 네. 진짜 올린다. 네네. 요번에 7대 2였어요. 네, 그죠? 네, 네. 동결이 7이었고 인상이 2였어요. 근데 네, 이런 네. 경우가 별로 없다면서요, 일본에는. 그런 경우가 없던 건 아니에요. 네. 그 나중에 그 회의록을 보면은 뭐 몇 명이 이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근데 많은 경우는 이제 만장일치가 되는 경우. 그 전에 이미 디스커션을 오래 하니까 네. 만장일치가 되는 경우 많은데 가끔은 이제 새로운 의견도 내죠. 네. 네. 그럼 이게 일종의 시그널, 금리 인상을 네, 위한 네. 시그널이라고 봐도 되나요? 왜냐하면 인상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이제 곧 금리 인상할 거니까 마음의 준비해둬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작년도 8월달에 충격이 너무 컸던 게 아닌가. 사실은 한 두세 번은 더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사이에. 위에다가서 총재가 네, 네, 네. 매일같이 이제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아니, 제가 기억나는 것만 벌써 몇 달째인 것 같아요.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네, 계속 얘기했는데 안 네. 올리던 거예요. 네네네. 미국의 일본의 30년물 국채 금리를 봐도 그렇고 이거는 어떻게 안 올릴 수가 있지? 당연히 올려야지. 끝도 없이 금리가 올라가는데 근데 안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제적인 충격을 준 거에 대해서 완전히 그러니까 뭔가 위축돼서 우리가 또 금리 인상을 결정했을 때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네. 일단은 그 엔캐리 작년 8월에 있었던 그 충격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굉장히 엔캐리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엔캐리 청산이 그때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런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엔캐리 청산에 대한 그 두려움이나 아니면 네. 실제로 청산 시도 이런 것이 이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한국에선 많이 얘기하시지만 오히려 그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일본의 니케이 신문이라든가 뭐 또 영국에서 나오는 뭐 파이낸셜 그 타임스라든가 그런 곳에서는 그냥 그때의 그 충격은 미국의 경기 하락을 두려워한 투자가들이 투자금을 회수를 시작을 했고 항상 금융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헐드 이펙트라고 해서 일부에서 움직이면은 남들 또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나나 싶어서 움직이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눈덩이 커질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엔캐리 청산도 들어갈 수 있고 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엔캐리 청산을 더 촉발할 수도 있고 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엔캐리 청산이 그 폭락의 주된 요인이라는 인식은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그렇게 저는 잘 보지 못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인상을 한국에서 많이 제가 얘기를 듣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정리가 엔캐리 청산의 충격이었다로 정리가 됐다면은 그게 미국이나 일본 매체에서도 많이 등장을 할 텐데 거기서도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하다는 정도만 나오지 그게 주된 요인이었다고는 안 하고 이제 정리가 미국이나 일본의 매체들이나 학자들이 정리한 거는 그때 그런 경기 하락에 대한 공포가 있었다. 이런 공포가 언제라도 그렇게 일시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는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 있고 아마 올릴 것이다. 그리고 또 반대로 미국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했으니까 그렇다면은 엔이 조금 절상될 것을 예상할 수 있고 또 금리 차가 적어지는 걸 예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엔캐리된 그 자금이 이제 서서히 다시 회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는 나오는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 거대한 충격을 국제 금융시장에 줄 것이다. 여기까지 두려워하는 그런 뉘앙스의 말들은 일본 그 금융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작년도 8월달을 회상해 보면 분위기가 어떤 거냐면 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이다라는 분위기였어요. 네, 그땐 그랬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네.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그 실제로 일어난 거하고 상관없이 사람들을 연상작용을 하게 해서 이게 연속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충격이 왔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엔캐리의 청산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엔캐리 청산이 있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이게 저는 작동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엔 이제 2025년 시기에서 중요한 건 1번이 금리 인상을 일회성으로 하고 끝날 거냐 연속으로 할 거냐 띄엄띄엄 할 거냐 되게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일본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전개할 거라고 보시나요? 우리가 어떤 예상하지 못한 외부 충격이라는 거는 뭐 일단은 없다는 전제하에서 네. 네, 일본 은행이 금리를 이제 서서히 올리기로 기조를 정했으니까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과정이 하나 그 좀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굉장히 천천히, 굉장히 신중하게 네. 그렇게 움직이지 결코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과거 우리가 교과서 배울 때 뭐 금리 정책이 큰 충격을 줘야 뭐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지금의 일본 은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천천히 굉장히 신중하게 네. 그렇게 조금씩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0.25%씩 움직일까요? 그거보다 더 낮게라도 움직일까요? 제가 보기엔 잘게 쪼개서 움직이면 더 충격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네, 굳이 예상을 한다면은 올리더라도 0.25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 한번 0.5까지는. 그러니까 0.25 올리고 한참 있다가 네, 네, 네. 1년에 한 두어 번 올리고 또는 한 번 올리고 한참 있다 한 번. 뭐 이런 개념? 네, 조금씩 좀 더 천천히 네네.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쟤네는 빨리 안 올려 안심하게 해놓고 천천히 올리는 그런 개념. 근데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과연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3%를 넘진 않거든요. 네, 좀 내려왔죠. 3% 미만으로. 네네네. 최근에. 네. 그러니까 일단은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일본은행이 천천히 본다는 것이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반대로 버블이 끝나고 나서는 네. 버블이 끝나고 나서 일본은행에서 이제 경기가 조금 좋아지니까 경기가 좋아지는구나 또다시 버블이 오면 안 되지 하는 생각으로 금리를 좀 선제적으로 올렸었어요. 예. 그랬는데 그게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큰 실패였다는 또 그 교훈이 됐거든요. 네. 또 일본은 지금은 제가 일본 경제 나쁘진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또 실적이 또 굉장히 좋고요. 하지만은 일본은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아. 지난 30년 사이에 조금 좋아져 가지고 정말 좋아지는구나 했는데 또 무슨 일이 터져 가지고 나빠지고 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일본에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하는 것은 뭐 일본 정부나 일본 은행이나 또 지금 일본 은행의 뭐 총재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일본 은행에서 그 네. 금통위에 들어가 있는 그분들 같으면은 제 연령이거나 저보다 좀 우회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90년대에 이미 그 활동을 하고 있던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90년대 일본 은행의 실패나 일본의 실패를 목격을 했고 체험을 네. 했고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아마 경험 때문에 또 더 신중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는 저거죠. 자민당이 지금 지지율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자민당이 여전히 총리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소위 말하는 집권당으로 유지하고 있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만약에 하나 지금 밑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못 살겠다. 만약에 이제 못 살겠다 이젠 갈아보자. 뭐 이런 분위기. 이미 지금 총선 때 과거보다 자민당의 의석이 확 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가서 자민당이 집권할 수 없는 상황이면 다른 세력들이 오면 이거는 국민들이 원하는 게 빨리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니 그럼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가면 이거는 좀 골 때리겠다. 뭐 이런 생각이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또 우선은 이제 시장에 계신 분이니까 네. 시장 그런 요인이라든가 이런 게 더 커 보일 수 있고 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국과 일본은 굉장히 서로 다른 경험을 지난 20-30년간 했기 때문에 네.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우리가 상식이라는 선에서 경제를 보는 눈에서 이해하는 일본이라는 게 또 다를 수 있어요. 네. 일본 사람들이 보는 그런 거.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일본은 제가 97년도가 임금이 가장 높았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를 겪은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견뎌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임금이 낮으냐면은 임금이 낮더라도 고용은 지키고 싶다. 네. 일자리는 지키고 싶다. 또 일부에게 굉장히 높은 임금을 주고 일부는 아예 조합이 없는 그런 사회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나누는 게 낫다. 네. 이런 인식들이 많은 경험을 하면서 이런 인식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일본 사람들은 이제 인내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물론 일본 사회가 불만은 많아요. 불만은 많지만은 고용이 좋다는 게 또
이 사람들을 굉장히 안심하게 만들어요. 근데 네. 일본에서도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물가 오르는 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그래서 뭐 금리를 올려야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또 다른 주장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고용이 굉장히 좋은데 잘못해가지고 기업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기업 실적이 나빠져서 또 다시 고용이 나빠진다. 그래서 과거 뭐 취업 빙하기처럼 뭐 히키코모리의 그런 신조어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걸 우리가 다시 겪어야 되는가 한다면은 그런 점에서 일본은 이제 과감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 과거에 취업 빙하기를 겪었던 우리였는데 그 시절은 다시 겪고 싶지 않다. 지금 취업이 괜찮고 고용이 괜찮으니까 조금 임금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다든가 아니면 인플레이션 불만이 있더라도 우선은 이제 유지를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 네. 그럼 박 교수님의 의견을 한번 종합을 해보면 금리는 인상이 되다. 시장에 충격을 주고 세계에 충격을 줄 만큼의 금리 인상 속도는 아닐 것이다. 매우 네. 완만하게 네. 결국은 알게 될 것이다. 네, 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따져보면 그러네요. 8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그때 생각은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안 할 수 없다라고 다들 생각했었으니까 1년 동안 금리 인상을 안 하고 버틴 거잖아요. 네, 네. 이런 식의 그런 모양새가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네, 네.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충분히 이해됩니다. 네. 그러면 뭐 사실은 금리 때문에 그 부채를 어떻게 감당하냐 이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것까지도 이제 계산에 넣어가지고 하는 거죠. 네, 그 부채라는 것도 지금 결국 문제는 부채의 전체적인 규모보다는 GDP 대비 몇 퍼센트냐 네. 이게 중요한데 지금 실질 GDP도 조금씩 증가를 하지만은 물가 상승률 때문에 명목 GDP는 거의 5% 정도 1년에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 부채라는 것이 그 5%만큼 늘지 않는다면은 GDP 대비한 부채 비율은 줄어들게 되는데 그렇죠. 실제로 그 GDP 대비한 부채 비율은 지난 30년 역사에서도 가끔씩 줄어든 때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최근에 또 줄었어요. 네. 최근에 줄고 있으니까 그 부채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면도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개선이 됐으니까 법인세가 많이 들어왔고요. 네, 그다음에 또 고용이 좋으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또 다 소득세를 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세 수입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부채에 대한 부담이 줄잖아요. 그러면은 금리를 조금 높여도 되는 여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죠. 네. 세 수입이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 그렇다면은 금리를 높였을 때 신규 발행하는 국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정 이자를 높여야 되는데 이걸로 또 얼마나 부담이 될 것인가. 이 두 개를 종합했을 때 GDP 대비 부채 비율은 그래도 늘지 않는다라는 그 계산이 서는 만큼의 금리를 올리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바람직한 경제 운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빠른 금리 인하와 인상보다 미국은 확 올리고 떨어뜨리니까 감당 못하는 주체들이 많잖아요. 아, 네. 바로 굉장히 중요한 점을 말씀하셨어요. 일본은 미국처럼 빠르게 올리고 빠르게 내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저도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하니까 부모님 치료받고 하실 때 보면은 예를 들어 뭐 당뇨 어머니가 당뇨 계신데 당뇨가 좀 이건 좀 혈당치가 너무 높다. 혈당치를 낮춰야 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이 쓰는 것 같은 그런 약을 쓸 수가 없어요. 네. 더 신중하게 더 서서히 내려야 돼요. 왜냐하면 혈당을 내린다고 잘못 젊은 사람들이 쓰는 약을 썼다가는 오히려 혈당 쇼크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일본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미국이나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급격한 변화는 일본 스스로가 견뎌낼 수 없는 노쇠한 체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10년간 일본 주식시장이 4배나 올랐잖아요. 이게 일본 가끔 보면 최근에는 조금 느끼는 것 같은데 바로 몇 년 전 한 3배 올랐을 때까지 일본 사람들이 일본 주식시장 상승한 걸 못 느낀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조용했거든요. 네. 일본에서 주식시장의 상승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갑자기 근원적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일본 사람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예금 쪽에 연금이나 예금 쪽에 자기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지 직접적으로 자기가 주식에 그 투자를 해서 가지고 있는 비율은 되게 낮아요. 네. 일본은 낮은데 이제 간접적으로는 많이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은 연금이라든가 예금을 가지고 있는데 연금이나 예금을 운용하는 그 금융기관들이 일본 주식에 투자를 하니까 네네. 그래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 그
주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는 나한테 다가오는 건 없죠. 다만 이제 주가가 오른다는 것이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내 뭐 임금이 오른다든가 아니면 내 아이들의 취업이 좀 더 쉬워졌다든가 요건 있지만요. 그런데 일본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도 ISA라고 하나요? 그 세금을 면제해주는 네네네. 주식 계좌가 있죠. 네. 이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좀 정책을 시행을 해가지고 맞아요. 굉장히 그 인카리지를 많이 했어요. 네네. 이거 가입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는 점점점 가입을 많이 한 거예요. 네네. 점점점 주식 시장에 인바이브되는 게 많아진 데다가 네. 이제 지난 1년 정도에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이제 부동산 나만 이거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닌가? 전부 다 부동산 오르는데 나 부동산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것처럼 지난 1년 정도에 그런 사이클러지가 좀 생기기도 했어요. 일본에서도. 그러니까 가정주부들도 다들 주가 오르고 있는데 나만 없나? 나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되게 늦게 출연했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고점 찍고 나서네요. 그리고 한번 빠졌잖아요. 지금 다시 네네. 돌파를 했지만.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항상 보면은 개인 투자가들의 비극이죠. 고점 돌파하고 들어온 거네. 그러면 그 당시에 고점. 아니 네. 그게 91년 고점을 이번에 뚫은 거잖아요. 네네네. 3만 네. 9천을 뚫은 거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이 그거 돌파하고 나서야 온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세상에나 10년간 올랐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일찍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그리고 나서 들어온 분들도 많이 계시죠. 또 젊은 사람들은 그 이제 ISA라든가 네. 그런 거 젊은 사람들은 좀 더 처음에 내가 입사를 해가지고 월급 받게 되고 자산 네. 어떻게 운용할까 하는 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해를 하잖아요. 좀 더 많이 예. 들어가고 했지만은 일본 또 굉장히 고령화 사회잖아요. 예.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은 뭐 60대 이후 이렇다면은 좀 더 그런 거에서도 반응이 늦죠. 네. 그러니까 좀 더 늦었고 그런데 이제 늦게 반응을 해서 늦게 지금 과거보다는 더 많이 인발부가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처럼 주식시장의 흐름이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키는 폭은 매우 낮구나. 이런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국과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느낌. 예. 반대로 일본에서는 한국에서의 주식 열풍, 한국에서 부동산 열풍 이런 거를 또 굉장히 생소하게 받아들여요. 부동산 열풍은 정말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30년 내내 빠진 나라에서 왜 저기는 부동산이 오르지 이럴 것 같긴 합니다. 네, 진짜. 네, 그렇구나. 네. 그 도쿄 집값은 어떻습니까? 요즘 많이 올랐다 그러던데. 네, 도쿄도 많이 올랐고요. 집값이 오른다는 것은 저는 경제학자로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왜냐하면은 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은 저거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재산세만. 그렇지. 공시지가 올라가니까 네네. 재산세만 늘어나는 것이고 나한테 한 채도 없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네. 따지고. 그런데 평범한 그 개인들이 한 가구가 두 채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는 또 잘 없어요. 네. 근데 지금 도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또 그 중에 한 요인이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도쿄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불안하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과거 미국에서 있었던 프라임 그 몰기지 크라이시스 직전의 그 버블 네. 부동산 버블도 외국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가지고 미국의 부동산 가격을 많이 올린 그런 것도 있다. 그 크라이시스 보고서 의회 보고서에 그런 것도 명시가 됐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도쿄에서도 일반 TV에 보도가 나올 정도로 외국인들이 지금 도쿄에 집을 많이 구매를 하고 그럼 있어요. 그 외국인 누굽니까? 중국인입니까? 중국인들이 많아요. TV 보도에 나오는 건 중국인이 많고요. 제가 그런데 그 통계를 보진 않았거든요. 공식적인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인이 어느 정도 구매를 하고 있는지 보진 않았지만 일단 내 주위에 지금 중국이 젊은이들 취업이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또 미중 마찰이 굉장히 심했고 또 뭐 이런 말 하는 건 좀 중국 분들한테 그렇긴 하지만은 우리가 느끼기에 이제 독재 사회 그런데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유를 갖추게 되면은 사람들이 또 자유로운 사회를 그렇지. 원하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웬만큼 성공한 그 자산가들이 아이들 교육이라든가 또 아이들 취업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미국은 지금 미중 마찰도 있고 그렇고 뭐 유럽까지도 부담스러운데 일본을 좀 더 타겟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위에도 굉장히 부유한 중국인들이
그 도쿄에서 집을 사고 예. 아이들을 뭐 인터내셔널 스쿨에 보내고 하는 케이스를 많이 또 보게 되고요. 네. 또 그게 일본 언론에도 미디어에서도 보도가 돼요. 그렇군요. 네, 그런 케이스들이. 한국도 그런 영향이 충분히 앞으로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점이 저는 좀 걱정됩니다. 그렇군요. 혹시 이제 일본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 한국 그 투자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다 본다면은 우리가 내가 왜 엔비디아에 투자를 안 했을까라든가 뭐 더 들어간다면은 뭐 넷플릭스에 왜 투자를 안 했을까라든가 지금 옆에 초창기 넷플릭스 같은 초창기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있다면은 내가 거기 투자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문제는 지금 현재 어디가 미래 넷플릭스인지 어디가 미래 엔비디아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 투자를 우선 한 국가 차원에서도 기업 차원에서도 미래의 성장 동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일본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일본 기업에서 미래에도 성장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것은 어딘가 그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그 M&A도 하고 있고 또 연구개발 투자도 하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려는 바이오라든가 우주라든가 뭐 로봇이라든가 반도체 소재라든가 하는 거에서 어떤 곳에 새로운 기술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거에 이제 굉장히 열심인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기업들을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본에 대해서도 그런 기업들을 유심히 본다면은 네, 그러면은 투자할 만한 곳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와세대학교 박상준 저하고 이름이 똑같으신 우리 박상준 교수님과 함께 일본의 현재 상황 그리고 일본의 금리 그리고 일본의 주식시장 등등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국가이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 박상준 교수님의 이야기에서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박상준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와 투자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